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유방내분비내과의 외과의 정민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성유방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성유방질환의 임상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해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우리 흔히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증상이 있어서 오실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뭘까요?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거를 제일 먼저 걱정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고 이러면은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보다는 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 유방 질환인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럼 도대체 이 양성 유방 질환이라는 거는 뭘까요? 어떤 개념을 잡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단 암이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도대체 이거를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뭔지에 대해서 훨씬 우리가 더 외래에서나 임상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유방암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많은 수에서는 양성 유방질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성 유방 질환의 어떤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의 일반적인 해부 구조와 또 기능 이런 것들에서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양성 유방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어떤 분류 같은 거를 해서 개념을 잡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쉽지는 않지만은 양성 유방 질환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 유방 질환이 어떻게 진단할지, 진단 방법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분류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증상으로 나눠봤습니다. 흔히 오는 증상이 이제 3대 증상이 유방의 통증과 유방 분비물, 유두 분비물과 또 유방에 어떤 멍울이 잡히는 것들인데,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임상적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 유방 질환에 대해서 사실 정의가 된 그런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의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그 사전에 보면은 캔서 터미놀로지 된 사전에 양성 유방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하고요. 근데 암은 아닌데 유방 조직의 변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은 멍울이라든지 낭종이라든지 뭐 디스컴포트, 불편감이라든지 뭐 이런 통증을 동반하고 있는 여러 증상을 갖고 있는 유방 조직의 변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정의라고 했지만은 더 헷갈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가 이게? 마치 양성 유방 질환 하면 어떤 암의 반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조직학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라는 표현도 썼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질병의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유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방의 해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유방은 유방 파렌카임이 이렇게 패티슈로 둘러싸여 있고요. 실제로 유방의 실제 조직 파렌카임을 보면은 여러 개의 이렇게 덕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끝에 가면은 이렇게 로뷸이 되어 있습니다. 로뷸들이 있는데 이 로뷸들을 더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 하나 터미널 덕탈 로뷸라 유니트라는 실제적인 그런 구조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유방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결국적으로 뭘 하기 위한 걸까요? 결국에는 수유를 하기 위한 장기잖아요. 그죠? 결국엔 목적은 이 수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수유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임신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퇴화하고, 항상 매달 수유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구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니플에서 보면은 덕트가 여러 개가 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로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로뷸 안에도 이렇게 진짜 펑셔널한 유니트인 실질적인 터미널 덕터 로뷸의 유니트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루멘이 있고, 안쪽에 루미나 에피셀리아 셀이 있고, 바깥쪽에 마이오 에피셀리아 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임신을 이제 준비하게 될 때는 계속 증식도 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유방은 변한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이 되고, 실제로 임신을 하고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 폐경이 된 후에를 시간을 거쳐서 보면은 모양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덕트나
소유업 같은 데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덕트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로블들도 이제 증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신이나 락테이션 되면 이제 완전한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퇴화되고 이렇게 패티슈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이렇게 나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변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잘 보시는 호르몬 메스트럴 사이클인데 그 오뷸레이션 되면서부터도 보면은 menstrual day에서부터 보면은 점점 증식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임신이 안 되면은 계속 과정을 반복하게 돼서 이 안에서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증식과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증식하고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맘마리 그랜드는 굉장히 발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퇴화되게 됩니다. 근데 가임기 여성에서는 menstrual 사이클에 따라서도 유방 조직은 계속 증식했다 줄어들었다 반복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정상적인 발달과 퇴화의 과정이라 그런다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변화 과정이.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어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디지즈라는 표현보다는 어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버레이션의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무도 대답을 흔히 쓰는 말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탈선, 탈선이라는 뜻입니다. 탈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아주 적절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좀 가왔습니다. 에버러슈, 탈선했다. 중간에서 가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탈선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떤 유방의 어떤 심통과 사인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페인이나 디스차지, 럼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통체적으로 비나인 브레스트 디지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은 디지즈고 어디까지가 노말이고 노말 디벨롭먼트나 이볼루션 안에 속하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비나인 브레스트 디지즈는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만 생기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 가지 언더라인이나 또는 어콰이드 지네틱 체인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점점 노멀에서 유주얼 덕터 하이퍼플라지아, 에티피컬 덕터 하이퍼 여기까지는 다 비나인이죠. 그 다음에 또 백카시노마 있었던 캔서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그 지네틱 체인지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비나인 디지즈가 잘 생긴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BRCA1, 2 진의 뮤테이션이 있는 분들은 캔서만 잘 생기는 게 아니라 비나인 브레스트 디지즈도 많이 생기는 걸로 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네틱한 문제도 비나인 브레스트 디지즈에 관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비나인 브레스트 디지즈는 사실은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실제로 계속 어떤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딱 그어서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질환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가 피지올로직한 거고 어디까지가 패돌로직한 건지는 잘 구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상적으로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흔히 보이는 클리니컬 피처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 있죠. 그런 거랑 실제로 조직 검사했을 때의 어떤 패톨로직 피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상학적 검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 소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브레스트 페인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이제 디지즈로 봅시다. 그럼 클리니컬 피처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패톨로직 피처 그런 사람들은 페인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조직 검사를 해봐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로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시스트가 있다든지 파이브로시스틱 체인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 중에도 페인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맞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에티피컬 덕탈 하이퍼플라지아라는 어떤 하이리스크 브레스트 이전이 있다. 그런 것들은 패톨로직하게는 규명이 가능합니다만 그게 임상적으로 증상이 있거나 독특한 아니면은 영상학적 소견이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비나인 브레스트 디지즈는 참 이렇게 정의 내리거나 분류하는 게 그래서 개념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분류해서 외우는 거를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 한번 좀 나눠보자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아주 모든 걸 만족하는 그런 분류 방법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임상적이라든지 조직학적이라든지 영상학적으로 다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학적 그 분화도에 따라서 나눈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브레스트 캔서의 상대적인 위험도에 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일수록 캔서 리스크가 높은가? 왜냐하면은 사실 유방에 있어서는 브레스트 캔서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춘 방법과 또 하나는 그냥 패소제네시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어떤 어버레이션, 탈선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노말이고 어디까지를 디지즈로 보는지를 이제 분류로 정상적인 패토제네시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류 방법들을 한 거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자. 그냥 증상으로만 분류해보자. 증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설명드린 히스토로직 디퍼런시에이션으로 기준으로 삼은 건데 이게 이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또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두 평에 의한 방법인데 뭐냐면 이제 위험도를 나눈 거죠. 리스크를 유방암으로 될 리스크가 없다. 조금 있다. 릴라티브 리스크가 1.5에서 2배 정도 된다. 또 상대적인 위험도가 조금 높다. 2배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건데 대부분 병리 소견입니다. 병리 소견이고요. 조직학적 소견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위험도가 없는 거 거의 없는 거는 프롤리퍼레이션도 별로 없는 거고요. 파이브로시스틱 체인지, 시스트, 마일드 하이퍼플라지아 이런 거는 별로 없고 하마토마, 라이포마, 그다음에 파이브 아데노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펙션, 사이코드시스 이런 거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이아베틱 마스터패시 이런 거. 근데 약간 증가하는 것들은 이제 컴플렉스 파이브 아데노마라는 것도 있고요. 스클레어징 아데노시스, 그다음 파필로마토시스, 라리알스카 뭐 이런 것들은 1.5에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리스크 되는 거는 에티피칼 덕탈 하이퍼플라지아 또는 에티컬 로블라 하이퍼플라지아 이런 거는 좀 증가한다.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브레이션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벨롭먼트, 사이클릭 체인지, 프레그넌시, 인볼루션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면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에이징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런 액티비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디스오더 이거는 뭐 디지즈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탈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질병들이 이때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심해지면 이거는 디지즈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냥 증상을 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피지올로직하게 스웰링이 있는 거 없는 거, 노듈라리티가 있는 거, 마스탈지아가 있는 거, 럼프가 있는 거, 디스차지가 있는 거, 인펙션 이런 식으로 그냥 증상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디지즈에 대해 브레인 브레스트 디지즈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진단에 대한 방법들인데 진단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다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유방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히스토리 테이킹인데 뭐 위험 인자를 감안해 가지고 다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뭐 초경은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임신은 했는지, 출산은 언제 했는지, 수유는 뭘 했는지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다 들으셨던 걸 거고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지, 유방암의 과거력이 있는지, 또 뭐 유방 외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폐경 전 여성이라는 피임약을 먹은 적이 있는지, 폐경 후 여성은 폐경은 언제 됐는지, 또 호르몬 대체요법 같은 거를 시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유방암의 위험 인자에 속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고 특별하게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는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메스가 왔을 때는 이제 메스가 만져지는 양상이 어떤지, 어느 부분에 만져지는지, 또 시간에 따른 종계 변화는 어떤지, 그러니까 이제 월경에 따른 변화 같은 것들이죠. 그런 거 점점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캔서의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통증이 있다면 어느 부위가 그러고 있는지, 또 양상은 월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 분비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개별적인 증상에 대한 것들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임상 유방 검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클리니컬 브레스트 이그제미네이션인데 이것도 아마 실습 전에 다 배우셨던 걸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스펙션 보는 거, 모양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유방 모양이나 비대칭 소견은 없는지, 다른 피부 변화는 없는지 여러 자세를 통해서 보게 되고, 팔페이션은 직접 만져보는 거죠. 스프라크라피컬 림프노드라든지 악시라리 림프노드 이런 것들을 만져보고, 또 유방은 전반적으로 만져지는 게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클리니컬 브레스트 이기잼을 통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뭐 표시로 나와 있지만은 한 44% 정도 유방암의 44%를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니컬 브레스트 이기잼으로 발견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한 뭐 문헌에 의하면 29% 정도는 맘모그래피에서 발견이 안 된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실습을 돌면서 이제 만져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양성병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스킨 체인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지만 잘 움직이는, 그러고 명확한 경계를 가지는 그런 형태로 만져지고요. 정상적인 변화인데 노듈러리티죠. 파이브시스 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 어떻게 만져지냐면 그냥 전반적인 티크닝으로 만져집니다. 명확한 구분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메트릭하지 않고 시메트릭하게 양쪽에서 다 만져지고, 또 일반적으로는 어퍼 아우터 쿼드런트, 그러니까 상외 부위, 유방의 상외 부위 쪽에서 주로 많이 만져집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딱딱하게 만져지고 그다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이나 피부에 부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계가 좀 불분명하면서 아주 일레귤러한 바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비나인인지 말리그넌트인지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뭐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에서 만져지거나 히스토리 상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다음 단계로 갈 게 이제 맘모그래피랑 소노그래피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학적 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런 영상 검사에서는 결국엔 나중에 이제 바이라드 카테고리라는 거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통해서 그 다음에 플랜을 정하게 됩니다. 바이옵시를 할지 말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흔하게 하지 않지만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뭐 덕토그래피나 MRI 또는 브레스트 신티그래피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영상 검사에서 어떤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또는 뭔가 좀 서스피셔스하다, 그럴 때는 이거는 뭐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진 않죠, 그죠? 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바이옵시 이제 과정인데, 바이옵시는 크게 이제 흔히들 하는 게 이제 요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fine needle aspiration,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티슈 바이옵시는 아니죠, 조직 검사는 아니고 사이톨로지입니다. 그다음에 코어 니들 바이옵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바이옵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베큐um 어시스트 바이옵시, 뭐 흔히들 상품명으로 맘모톰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시저널 바이옵시 또는 뭐 인시저널 바이옵시, 익시저널 바이옵시니 부분을 떼거나 전체를 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심됐던 병변들이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파인 니들 어스피레이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주로 코어 니들 바이옵시를 하는데, 코어 니들 바이옵시도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메스가 있는 가운데를 찔러서 여러 번 찔러서 조직을 얻게 되는데, 이게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이제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조금 저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익시저널 바이옵시를 예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어 니들 바이옵시나 파인 니들 어스피레이션은 진단 목적으로 좀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조직이 적게 나와서 그래서 저평가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열어서 수술을 하자니까 이거는 뭐 치료하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너무 인베이시브한 거죠. 진단적으로만 보려 그러면. 그래서 중간으로 나온 게 이제 베큐um 어시스트 바이옵시입니다. 그래서
흔히 코아니드 바이옵시는 한 요 정도 부피로 따지면 그 무게로 따지면 10에서 17mg 나오는데 8게이지로 하면은 이거 몇 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다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바이옵시는 이제 만약에 했는데 이게 조금 저평가된 것 같다. 모양하고도 맞지가 않는다. 이미지, 영상학적 검사에서 이미지와 패톨로지가 잘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거를 조직을 얻어야 되고 또 이거는 리스크 리덕션을 위해서 다 제거를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된다면은 익시저널 바이옵시를 시행할 수 있고요. 만져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와이어 같은 걸로 로컬라이즈해서 제거를 해서 정확한 진단과 또 리스크 리덕션을 위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클리니컬 피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흔히 있는 게 페인하고 디스차지 럼프에서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레스트 페인입니다. 페인은 사실은 이제 69%의 여성분들이 평생 살면서 브레스트 페인을 다 느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1% 정도는 굉장히 심하게 시비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한 58% 정도는 좀 약하게 느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48% 정도가 브레스트 페인 때문에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장애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한 37% 정도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2% 정도에서는 운동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페인만 있어가지고 왔는데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사실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페인이 있을 때 이제 걱정하는 건 이게 유방암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퍼센트는 많지 않다는 거죠. 페인만으로 왔을 때는. 그래서 리어슈런스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환자한테 안심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브레스트 페인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잘 모릅니다. 왜 정확하게 아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어리들이 있지만은 뭐 하나가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방이 어떻게 페인이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호르몬, 주로 호르몬의 역할,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프로락틴, 또 카테콜라민, 또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방에 자극이 돼서 페인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뭐 에스트로겐을 공급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식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험으로 밝혀지고 정확하게 된 거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이제 굳이 이제 분류를 해보면 바깥에서 뭐 이렇게 넣는 거냐 내인성의 원인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었고요. 그 원인들을 아니면은 이게 그러니까 증상으로 따라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느냐 비주기적으로 나타나느냐 호르몬에 관련돼서 아니면은 어떤 유방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그 외적인 어떤 호르몬적인 문제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제 기본 진료 수행 지침에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병태 생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유방이 아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깨 통증이나 가슴 통증을 일단 제외하고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접근을 해보면 이게 과연 호르몬 때문에 생긴 건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유방의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걸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임상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호르몬적인 요인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리 주기에 따른 어떤 변화 때문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어떤 호르몬의 약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생리 주기 때문에 생긴 거라 그런다면은 이게 정상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긴 건가 정상적인 주기에 따른 통증인가 아니면은 또 비호르몬적인 요인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그 호르몬의 생리 주기나 이런 데 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나 담배나 스트레스나 뭐 동물성 지방 섭취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약물로 보면은 이제 피임약이나 아니면은 폐경 여성에서 이제 호르몬 대치요법을 했을 때도 유방의 통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질적인 요인을 따진다면은 이게 감염에 의한 건가? 그러니까 유선염이라든지 유방의 농양이라든지 또 유방에 생기는 피부에 생기는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픈 건 아닌가?
감염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유방 낭종이나 확장증, 유방암, 뭐 이런 외상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비감염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건지를 병태생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임상에서는 딱 분류를 나눴죠. 주기적인 통증이냐, 비주기적인 통증이냐, 유방 외의 통증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그냥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주기적인 통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menstrual cycle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비주기적인 통증은 사이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유방 외 통증이라는 거는 실제로 유방이 아픈 게 아닌데 유방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감별해야 될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유방이 아파서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주기적인 유방통의 원인입니다. 이거 추정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다 몰라요. 정확히.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패턴을 보입니다. 프로게스테론 결핍, 에스트로겐의 과다 이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러면 비율이 변화가 생기겠죠. 이런 비율의 변화가 아니면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성의 차이가 아닐까. 또는 안드로겐 농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건 아닌가. 또 여포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호르몬의 분비의 차이가 아닌가. 또 프로락틴이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이제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히스토리 테이킹하거나 이럴 때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영향은 비호르몬적인 영향에 대한 있는데 이제 카페인, 메틸잔틴은 이제 이 안에는 카페인도 있고 세오필린도 있고 세오브로민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종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죠.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 그죠? 그다음에 세오필린 같은 홍차, 뭐 녹차, 그다음에 콜라,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혹시 많이 하지 않는지. 그다음 니코틴, 그다음 티라민 같은 경우는 뭐 치즈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또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 과도한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산이 많을 경우에는 혹시 이런 게 잘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밝혀진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혹시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혹시 최근에 뭐 스트레스 받으신 건 없습니까? 뭐 그런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비주기적인 유방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리 주기에 따른 게 아닌 거죠. 보통 주기적인 통증은 배란 후에 이제 나중에 그 루테아 페이스의 이제 후반부 쪽에서 점점 심해지고 생리가 끝나고 나면 좋아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비주기적인 건 이런 주기와 관련이 없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방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유방이 아닌 것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릭, 그다음에 난 사이클릭, 그다음에 브레스트가 아닌 난 브레스트 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방 질환은 이제 보면은 유관 확장증, 덕트 엑타지아나 이거 페이덕탈 마스타티스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예, 두 개는 유방 낭종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아프다고 또 보고도 있으면 그리고 경화성 선증이나 아까 얘기했던 마스타이티스 그다음에 뭐 다른 양성 질환들, 파이브시티 체인지나 그다음에 이제 유방이 크신 분들이 할 때는 이제 유방이 처지면서 쿠퍼인대가 이제 당겨지면서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뭐 또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유방암은 또 놓칠 수는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 유방의 어떤 기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주기적으로 아플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유방 질환이 있습니다. 비유방 질환들은 뭐 사실 이것도 유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흉복의 통증이 있는 거죠. 흉복의 외상이 있거나 늑골이 골절이 있거나 그다음에 코스토콘드라이티스 많죠. 중년 여성들한테 생길 수 있거나 어깨 통증이나 그다음에 서브스카플라 이제 불자이티스죠. 어깨 관절의 활액낭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유방이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몬도시병은 바시큘라이티스입니다. 바시큘라이티스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아플 수 있고 뭐 심장 질환, 특히 왼쪽 유방이 아플 때는 심장 질환도 생각해야 되고 폐 질환, 또 소화기 질환,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담석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경술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유방이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통을 유발하는 약제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히스토리 할 때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호르몬 관리 약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신질환 치료제, 이제 대표적인 SSRI죠. 프로스액틴, 프로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뭐 심장약들, 디지탈리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세오필린, 아까 얘기했었죠. 메틸잔틴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가 시메티딘, 위염약들, 위궤양약들 이런 것들은 유방 통증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약 드시는 건 없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했는데요. 사실은 아주 스탠다드 레지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한 그런 그 치료 패턴이나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병력 청취랑 신체 검진을 해야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다른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는 없는지, 또 통증을 유발할 만한 그런 뭐 인자들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신체 검진도 뭐 해보시고, 또 뭐 어떤 메시나 이런 다른 부분은 없는지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제 맘모그램이나 초음파를 해서 브레스트에 어떤 리전이 있어서 아픈 건 아닌지 그거를 감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상 소견이 있다면 이제 조직 검사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다 괜찮아요. 다 괜찮다 그러면 일단은 안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심시키는 유방암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대부분 호르몬에 관련된 거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소실을 되면 다행인데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페인 차트 같은 걸 한번 좀 작성해 보십시오. 정말 이제 내가 주기에 따라 아픈지 한번 해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통증이 소실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일단 주기적인지 비주기적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주기적인 통증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달맞이꽃 종자유, 이브닝 프림로스 오일이라는 것은 지방산이죠. 지방산인데 아까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밸런스를 맞춰줘서 호전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달맞이꽃 종자유를 복용을 하면은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이 되면 장기간 지속을 하고 이거와 함께 식이도 조절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먹고 있던 기호식품이나 담배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줄여보시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유방도 너무 꽉 끼는 건 안 됐지만은 또 유방이 자꾸 움직이는 그런 불화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맞는 제대로 잘 맞는 불화로 바꿔보고 이런 방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나졸이라든지 안드로젠 같은 다나졸, 그다음에 또 지속되면 타모ක්시펜, 뭐 엔세이드, 브로모크리틴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까지 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순서는 꼭 뭐 이표를 하고 다나졸을 하고 이걸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요즘에는 뭐 엔세이드를 먼저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비주기 통증이다. 이거는 뭐 시주세도 없이 그러고 일상생활도 많이 뭐 불편하다. 이럴 때 어느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다. 그런 거를 그렇다 그럴 때는 이제 주기적 통증처럼 이렇게 약물을 써보는 방법도 있고요. 어느 한 군데가 딱 지정해서 아프다. 그럴 때는 이제 바르는 토피칼 엔세이드 같은 거를 쓴다거나 로컬 인젝션을 해서 그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브레스트 페인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이라든지 또 활액낭염이라든지 이런 거면 그 부분에다가 로컬 인젝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다. 나는 유방 통증 때문에. 근데 모든 치료를 해봤지만 잘 안 된다. 할 때는 나중에는 서지컬 익시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하셔야 되겠죠. 정신과적으로도 상담하고 정말 그런지도 보고 다 해서 잘 상담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인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조절하는데요. 대부분은 요쯤에서 이 부분에서 대부분 특별하게 약물을 그렇게 오래 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니플 디스차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니플 디스차지는 이제 외래에 오는 환자의 한 6% 정도 유방암으로 불편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유방암이 있는 여성에서는 한 5에서 21% 정도는 다 디스차지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유방암에서는 꽤 많습니다. 한 20% 정도에서는 디스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니플 디스차지만 있어서 오신 분들 중에 유방암이 발견되는 거는 1에서 2%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디스차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게 과연 병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패톨로직한 디스차지고 어떤 게 아닌지 피지올로직한 건지를 감별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매니지할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톨로직 디스차지와 그 피지올로직 디스차지는 이제 일단은 그냥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패톨로직은 스폰테니어스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짜서 나오는 게 아니죠. 반면 피지올로직은 짜서 나오는 겁니다.
짱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임상 환자한테 물어볼 때는 저절로 나왔어요? 라기보다는 불화에 묻어 나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불화에 묻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짠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온 거니까 스폰테니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자꾸 짠다. 자꾸 꽉꽉 짜면은 계속 나와라 나와라 하면 나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단수 표현의 테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거는 피지올로직한 건데 한쪽에서 한쪽 유방에서만 나오는 거 그때 패톨로지 볼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럴 때는 패톨로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두도 유두에서 멀티플 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싱글 덕 하나에서만 계속 나온다.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패톨로지한 디스차지를 볼 수 있겠고 나오는 양상은 이제 블러디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클리어하게 시러스하게 나오거나 또는 시러스 앵주너스하게 나오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반면에 뭐 옐로우시 시러스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밀키 그러니까 갈락토리아죠. 유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크게 유방암하고 관련이 없는 또는 유방의 병변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패솔로지 디스차지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 메스가 있는데 그 메스를 만지니까 만져지는 게서 분비물이 나온다. 그럴 때도 또 의미가 있겠고 또 나이가 많은 경우에 그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분비물만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로 암으로 진단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는데 나이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나이가 들수록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대 이상일 경우에는 한 20-30% 정도는 분비물만 있을 때 그게 암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위에 같은 분비물이 나왔을 때 캔서의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성인데 분비물이 나왔다. 분비물이 나올 일이 별로 없는 성별이죠. 그럴 때는 이제 암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패톨로지컬 디스차지가 있을 때는 어떤 유방의 병변들이 있을 수 있느냐. 가장 흔한 게 인트라덕터 파필로마죠. 가장 흔한 게 유관내 유두종이고, 그다음에 덕터 액타시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이브시스틱 체인지 같은 시스틱 디지즈,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브레스트 캔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피지올로지컬 디스차지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리테이션, 단순한 이리테이션, 짜보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네트로 나왔던 여러 가지 약물들인데 시메트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약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락토리아가 있는 경우도 있죠. 프로락틴이 분비가 많이 된다거나 그 TFT가 사이로이드 funk션이 낮거나 이럴 때는 갈락토리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솔로직하고 피지올로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스차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똑같습니다, 그죠?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피지컬 examination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패솔로직 디스차지가 있나 없나를 감별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맘모그래피나 브레스트 소노그래피를 통해서 이제 니플이나 아니면 덕트의 이상 정도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중간에 제가 좀 약간 회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덕토그래피나 뭐 니플 디스차지 스미어 같은 걸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초음파가 워낙 해상도가 좋아져가지고 굳이 덕토그래피 같은 거 안 하더라도 덕트를 아주 잘 상태를 잘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토스코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덕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비물이 나오는 그 덕트 안에다가 다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디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필링 디펙트가 생기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니까 파필로마라든지 DCIS라든지 이런 캔서가 있는지 보게 되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ኳ니로 바이옵시나 베큐머시스트 바이옵시로 조직을 확인하게 됩니다. 리전이나 메스가 있을 경우에. 자, 이거는 이제 덕토스코피를 나타낸 건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덕트를 다 보고 이런 게 보면 이제 메스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이옵시를 해서 진단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술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병변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밖에. 그래서 요거는 꼭 포함해야 된다. 요까지는 잘라야 된다. 이런 마진을 정해줄 때도 치료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게 참 이런 그림들은 싫을 텐데 그래도 참 가장 스케마틱하게 정리된 거라서 보면 이제 인스티엔 가이드라인 있는 건데요. 메스가 없는 디스차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일단은 크게 보면은 패솔로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밀키도 해놨어요. 밀키는 갈락토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상이 아예 유즙이 나오는 거죠. 우유처럼. 그럴 때는 프레그넌시 테스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마지막 생리는 언제 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임신했는지 확인해 봐서 만약에
임신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죠. 근데 만약에 임신이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떤 내분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프로락틴 레벨은 괜찮나. 또는 타이로이드 펑션 테스트는 괜찮나. 이런 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락틴이 높을 때는 고프로락틴 혈증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면 젤라 MRI도 찍고 뭐 아니면은 치료 메디케이션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TFT가 낮을 경우에는 또 레보사이록신을 복용해서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패솔로직한 거죠. 패솔로직한 그런 디스차지가 있을 때는 뭐 사실 나이를 구분해 놓긴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초음파하고 맘모그래피 하는 거죠. 나이가 젊었을 때는 오히려 맘모그래피에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했는데 마이라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봤을 때 캔서가 의심되는 부 4번, 5번이 캔서가 의심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바이옵시를 하라는 거죠. 바이옵시를 해서 나쁜 게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비나인이나 애매한 경우가 나올 때는 그때는 이거를 덕토그램이나 MRI를 옵셔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안 하죠. 그때는 바로 덕트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 양성인대로 자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펄시스트하거나 계속 분비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심텀을 조직학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진단 목적도 있지만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덕트를 잘라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패솔로직한 게 아니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뭐 똑같습니다. 그냥 정기 검진하는 거고요. 관찰하는 건데 절대 짜지 말라는 거죠. 자꾸 짜면 자꾸 나옵니다. 짜지 말고 기다려봐라. 스폰테니어스하게 나오면은 그냥 그때 와라. 그래서 루틴 이그잼을 하라는 겁니다. 자, 분비물이 나와서 결국에는 퍼시스트하고 패솔로지컬 디스차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덕트를 찾아 들어가서 요 덕트를 잘라내는 덕트 이시전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덕테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트라터 파필로마나 덕트 액타시아 때 많이 하게 되고요. 덕트를 이제 찾게 되는 방법은 이렇게 아크리말 덕트 프로브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찔러서 하고 또 다이를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병변이 매스가 있는 경우는 와이어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같이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 해당되는 덕트 부분의 로브를 다 떼가지고 나중에 꼬매주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파필로마들이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브레스트 럼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멍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브레스트 럼프에는 어떤 원인들 때문에 럼프가 만져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때 조직 검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수술은 그러면 제거를 하는 방법은 어떤 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져지는 거랑 안 만져지는 매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흔히 완두콩만큼 만져진다 이러면 그건 한 1cm 정도 됩니다.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땅콩을 한 2cm, 호두를 한 4cm 이렇게 되는데 사실 1cm 이하는 인산적으로 잘 만져지진 않아요. 혹들이.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만져지지 않는 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정기 검진이나.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기본 진료 수행 지침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임상적인 접근이라보다는 병태 생리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뭐 흉부의 멍울이나 피부는 제외하고 유방에 뭐가 만져졌는데 그게 이제 왜 만져졌을까, 뭐에 의한 걸까를 이제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죠. 첫 번째는 생리적으로 이거는 병은 아닌데 뭐가 만져지는 거. 이건 정상 조직이 좀 단단하거나 그럴 때는 결조처럼 만져질 수 있고요. 또 섬유낭성 변화, 이거는 뭐 디지즈로 보진 않거든요. 체인지로 보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을 때는 조금 만져질 수 있습니다. 생리에 따라서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또 그게 만져지던 게 생리가 끝나고 나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염증, 감염, 예를 들어서 유선염이 있거나 유방 농양이 있거나 이럴 때도 만져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종양, 네오플라즘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양성인 경우 섬유선종이나 단순 심플 시스트나 인트라토 파필로마나 갈라토리아 같은 그런 게 있을 때도 만져질 수 있고, 악성일 때, 유방암 때도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맞추는 건 여기죠,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흔히 만져지는 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요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상 유방 조직의 변화, 인펙션, 트라우마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비나인 리진 네오플라즘, 좀 마리겐트 네오플라즘,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상 유방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노듈라리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외측에 많이 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유방으로 치면은 이렇게 패티 브레스트보다 덴스 브레스트에서 많이 만져질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많이 만져지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브로시스틱 체인지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이브로스한 죄송합니다. 그 안에 시스트가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인데 페인이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는 럼프가 만져지면서 이럴 때는 정상 유방인데도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방 감염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유기 때 생기는 유방 유선염이나 유방 농양 같은 경우에도 통증을 동반하면서 이제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유기 때 수유기가 아닌 경우에도 주로 유륜 주변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리커런트 서브알레르 업세스 같은 경우에서도 메스로 만져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유가성성 유선염들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디오패식 그라니오머터스 마스타이티스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핵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가종성 유선염 때도 유방이 만져지는 메스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파라사이트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폴린바디 인젝션 같은 경우에 생기는 인플라메이션으로 유방의 어떤 메스가 만져지거나 럼프가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외상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마토마인데요. 이렇게 시페트 인저리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외상의 충격에 의해서 헤마토마가 차였을 때도 마치 메스처럼 만져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외상에 알게 모르게 외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패티슈에서 네크로시스가 생겨서 먹물이 생겼을 때도 그때도 어떤 메스로 발견돼서 사실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양성 병변들이죠. 시스트라든지 파이브로아데노마라든지 인트라스 파필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져질 수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악성 종양, 그래서 캔서도 이렇게 메스로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캔서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 병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고 또 적절한 매니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주 명확한 소리타리오드 브레스트 럼프로 왔을 때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이에 따라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지 보게 되면은 일단 30세 이전에 어떤 러버리 하드한 그런 어떤 메스가 만져진다면 가장 흔한 거는 파이브라드노마입니다. 그죠? 네. 30에서 50대 폐경 전 여성이긴 하지만 30에서 50대 때는 다양한 병변들이 생길 수 있어요. 파이브라드노마라든지 시스트라든지 파이브시스 체인지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덕터 하이포플라지아라든지 ATP가 덕터 하이포플라지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폐경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메스가 만져지고 명확하게 구분된 메스가 만져졌는데 그전에는 없던 게 50세 이후에 환자분이 만져져서 왔다 이럴 때는 보시다시피 시스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캔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만져져서 왔어요 할 때 나이를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젊은 나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50대 이상의 노인이신데 뭐가 만져져서 왔구나. 그럼 캔서 가능성도 있겠다.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 왔을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조직 검사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실 우리가 초음파를 보고 맘모그래피를 보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이렇게 그림자를 보는 거죠.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와야 스트라이크이고 그 외에는 볼이고 이렇게 구분하듯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이라드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유방의 명상학적 속인의 모양을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카테고리 1에서부터 3까지는 대부분 비나인 또는 probably 비나인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카테고리 4, 5 같은 경우는 악성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5, 4 같은 경우에는 바이옵시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한글로 이제 적어보면 이렇죠. 네. 그러니까 3 같은 경우에는 양성의 가능성이 높다. 뭐 굳이 다른 표현을 하면 이상은 있지만 암은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는 쇼텀 팔로우, 보통 6개월을 팔로우해서 한 1, 2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카테고리 4, 5는 이상이 있고 암일 가능성이 있고 5는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는 다른 표현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까 야구로 치면은 스트라이크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느냐, 어떤 걸 암으로 보느냐,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다 드렸는데, 맘모그래피 상에서 바이라드는 맘모그래피하고 초음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맘모그래피 상에서 이런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캔서를 의심하고 서스피셔스 리전으로 생각해서 바이옵시를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스피큘레이티브 보도를 갖고 있는 이렇게 삐쭉빼쭉한 그런 심사록에 보이는 병변이나 경계가 좋지 않은 그런 종계, 또 이렇게 클러스터 돼 있고 플레오모픽한 여기 모여 있는데 뭐 형태가 아주 다양한 마이크로 카시피케이션이 더군다나 덕트를 따라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또 캔서를 의심해 봐야 되고 마이크로 로블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종계라든지 주변에 실제 유방 실제를 왜곡시키는 이렇게 당겨지면서 그런 아키텍처 디스토션이 보이거나 비대칭 소견이 있을 때는 초음파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4나 5가 나오겠죠. 이럴 때는. 자, 초음파상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모식도로 나타냈지만 일레귤러 쉐입을 가지는 경우, 이렇게 일레귤러 쉐입을 가지는 경우나 마진이 불분명할 때, 마진이 흐릿하거나 또 스피큘레이션이 되어 있거나 마이크로 로뷸레이션이 되어 있거나 또 톨러된 와이드 쉐입, 이렇게 길쭉하게 위로 되어 있거나 하이퍼 에코제네시티가 있고 포스터리 쉐도잉이 있을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카테고리 4, 5가 나오겠죠. 그죠? 이건 거의 5죠. 그냥.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조직 검사를 했더니 사실은 이제 하이리스크 브레스트 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비나인 브레스트 디지즈 할 때 분류를 나눴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래쪽에 캔서의 리스크가 높여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DCIS거나 캔서의 가능성이 있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그 주변에 ADH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일부 조직에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DCIS인지 ADH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조직을 뗐을 때 주변에 캔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병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해보면은 에티피컬 덕탈 하이퍼플라지아라든지 로블라 하이퍼플라지아, 후렛 에피테리얼 ATP야, 그다음에 파필라리 리전, 라디아스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HIS 같은 경우는 뭐 관찰을 주로 할 수도 있는데 멀티포컬하거나 익스텐시브 할 때는 이런 경우에도 조직 검사를 더 익시전을 해가지고 더 많이 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지컬 리스크 리덕션이라는 그런 피어가 필요합니다. 캔서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평가돼서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건 거의 마지막인데 복잡해 보이지만은 메스가 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건데요. 이렇게 요 색깔, 분홍 색깔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메스가 왔을 때는 히스토리나 피지컬 익잼을 하는데 캔서 리스크가 있는지를 잘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죠? 가족력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위험도가 높으면 보다 세심하게 검사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메스가 있더라도 이건 그냥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모양을 봐서. 그래서 일단은 메스가 만져졌을 때는 이미지 스타일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맘모그램이나 소음파는 거의 기본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볼 때는 바이라드 카테고리를 보게 됩니다. 바이라드 카테고리에서 1, 3, 비나인이거나 프라보비 비나인 또는 뭐 아무 이상이 없는 노말일 경우에는 일단은 루틴 스크리닝 하게 되고 또 클리니컬 브레스트 기잼을 하게 됩니다. 그냥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쇼텀 팔로우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6개월 단위로 하게 됩니다. 6개월 단위로 2년을 보는, 보통 1, 2년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직 검사를 비록 안 했지만 만약에 악성이라면은 반드시 전진밖에 없다 그랬죠. 프로그레션 합니다. 가만히 있거나 적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쇼텀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러스 카테고리가 4, 5다, 서스피셔스하다 그럴 때는 티슈 바이옵시를 해야겠죠. FNA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코안디드 바이옵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코안디드 바이옵시를 했더니 패솔로지, 병리 소견하고 영상 소견하고 콘콜던트하다. 그냥 똑같아. 역시 내가 봤더니 이거는 악성 같았는데 악성처럼 나왔네. 또는 애매했는데 애매하게 나왔네. 이거는 그래도 애매하긴 했지만 양성이 쪽에 가까울 것 같아. 이런 소견이었는데 그렇게 나왔다. 콘콜던트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
아까 말했듯이 팔로우업을 합니다. 관찰을 하는 건데 악성이 나왔다 이러면 캔서에 맞춰서 매니지를 하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하이리스크 브레스트 리전이 나왔다. 그럴 때는 서지컬 익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1차 목적이고 두 번째는 리스크 리덕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서 팔로우업을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죠. 영상을 봐서 이건 안 같았는데 디스콜던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영상적으로는 안 같았는데 조직 검사했더니 암이 아니고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또는 노멀 티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타겟이 잘못될 수도 있고 조직이 하나로 안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다시 하부입니다. 리피트. 대부분은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진 않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퀀디드 바이옵시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백큐머 시스트 바이옵시 조직을 더 많이 떼본다거나 아니면은 바로 서지컬 익시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괜찮다. 그러면은 뭐 그냥 다시 팔로우업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캔서가 나왔다 그러면 또 캔서 매니저 하는 거고. 다음번에 했더니 처음에는 잘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져줬을 때 기본적으로 할 걸 하고 그다음에 바이라디 카테고리에서 바이옵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바이옵시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솔로지랑 이미지를 잘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 맞는다 그럴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티슈를 많이 떼는 방법을 택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성 유방 질환 때는 어떻게 뭐 제거를 하거나 마모톰으로 제거를 하거나 수술로 제거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비나인 브레스트 디지즈 할 때는 다 맞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영상학적 소견도 안 맞고 일치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거를 뭐 다 제거해서 증상을 없애야겠다. 아니면 환자가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맞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때 그러면은 수술로서 양성 유방 질환을 치료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뭐 파이브로 아데노마가 있다. 이걸 어떤 때 수술로적 제거를 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뭐 자이네코마스티아가 있다. 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또는 뭐 인펙션이 있어서 마스타이티스가 있다.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치료를 할 거를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염증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겠지만 메스 같은 경우 캔서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하는데 어떤 데 하냐면 퍼큐테니어스 바이옵시 우리 조직 검사나 솔직히 말해 ኳ니드 바이옵시나 소노가이드 바이옵시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경우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째서 해야 됩니다. 그죠? 다 떼고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큐머치스트 바이옵시 같은 경우에도 니뿔 근처에 있다. 그럼 니뿔이 손상받을 수도 있고 스킨은 너무 붙어 있다. 그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not conclusive하다.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패솔로지 디스콜던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리스크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된 것 같다. 그럴 때는 더 많이 떼야 되잖아요. 그때는 정확한 진단 목적을 위해서 익스터널 바이옵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로 그 디지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리스크 리덕션도 얘기했었지만 인펙션, 뭐 업세스가 생겼거나 일단 째야죠. 째서 배농도 시켜야 되고 또 네오플라즘이 있다, 뭐 자라나가는 증식성 병변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필로데스 튜머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환자가 피로가 있고 불판이 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기준이 애매한 게 많잖아요. 파이브로 아데노마도 예를 들어서 꼭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아무리 괜찮다 그러지만 환자는 불편해요. 이게 막 신경 쓰여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디스컴포트가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팔로우업도 안 돼서 불안해요. 이럴 때는 해줘야 돼요. 코스메틱 리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팔로우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양성질환에서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